물이 빠져봐야지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이런 워런 버핏의 말은 정말로 유명하죠. 유동성의 썰물이 빠져나가는 2026년, 이 거품 속에 숨어있던 가짜들은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 파도가 물러간 자리에서는 단단한 바위처럼 진짜 가치를 가진 자산들만이 우뚝 서 있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진짜 배기를 가려낼 시간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그리고 인공지능 열풍으로 투자 시장은 거대한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규제를 풀어준다는 소식에 기업들은 들떴고요. 인공지능 스타트업부터 빅테크까지 앞다퉈서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죠. 그 덕분에 주식도 코인도 뭐든 간에 오르기만 하면 돈이 되던 이런 유동성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6년을 앞둔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라는 거, 이 기대감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은 물어보시죠. 아, 정말로 이거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건지, 실체가 존재하는 건지. 2026년의 글로벌 경제는 흔히 고압 경제라고 불리는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없이도 2%대 중반의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언뜻 들으면 황금기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 이 성장률이 높은데도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3% 안팎으로서 이 연준 목표치 2%를 훌쩍 넘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10%대 일률 관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올랐죠. 이민 정책 강화하면서 값싼 노동력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물가가 뛸 겁니다. 한마디로 싸게 만들고 싸게 가져오던 시대가 끝났고요. 이제는 비싼 비용 구조가 그냥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높고 또 금리는 쉽게 내리지도 못하죠. 실제로 미국 월가의 예측을 보면요. 연준이 2026년에 금리를 크게 내리긴 어려울 거다라고들 합니다. 이 제로금리 시대로에 회귀한다? 이제 그런 꿈은 접는 게 좋다라는 거. 높은 금리가 뉴노멀이 된 세상. 여기서 투자자들은 공짜 돈 없이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비싸진 세상에서는 이제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베타 장세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띄워주던 유동성 파워는요, 사라졌다는 뜻인 거고, 대신에 각자 도생의 알파 싸움, 진짜 실적과 효용이 있는 자산들만이 선택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환경이 앞으로도 펼쳐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알트코인들만 상승을 할 거고, 힘이 없고 모멘텀이 없고 가치가 없는 알트코인들은 그대로 상승하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6년에는 어떤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기술 산업을 보자면요. 2023년에서 2025년에 폭발했던 인공지능 투자 붐, 그 정점이 2026년에 찾아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들이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 짓고요. 초거대 AI 모델 돌린다고 2026년에만 5천억 달러 넘게 설비 투자를 할 전망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쯤 되면 인공지능도 돈이 있어야 돌린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던 돈이 이제는 전기, 전력망, 원자재 같은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수백 곳 세우려면 전기가 부족한데요. 이 전기가 부족하니까 발전소를 더 짓고 전력망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려면은 이 구리랑 우라늄 같은 원자재 수요가 폭증할 거예요. 결국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현재 AI, 인공지능 호황의 그 이면에서는요. 전력과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이 오히려 도사리고 있다는 거. 이 소프트웨어로 달궈진 열기가 다시 하드웨어 재료로 올마붙은 셈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연 6에서 7% 정도 성장률이 당연하던 중국이요. 이제 4%대 성장 시대로 들어섰다라는 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인구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과거처럼 고속 성장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이 중국 정부도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대신에 첨단 제조업에 사활을 걸고 있죠.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이 국가 보조금을 몽땅 쏟아 부으면서 중국판 테슬라라느니 이 중국판 엔비디아라느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키우려고 합니다. 이 지금 당장에는 세계 시장에 물량 공세를 퍼부어서 공급 과잉과 무역 마찰을 부르겠지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적어도 기술에서만큼은 미국 의존도를 끝내야 되다 보니까 2026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 배수진을 치는 해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럽도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경제성장, 재정규율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다면은 이제는 안보랑 자율성이 최우선이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미국마저도 자기 코만 생각하는 고립주의 색채를 보여주면서요.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거. 여기서 독일은 2026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치 1082억 유로로 편성하면서 이 재무장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드라기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서 공동 방위기금을 만들고 전략산업의 보조금을 푸는 이런 방향성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럽은요.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안보를 강화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 경제 효율성보다는 유사시 살아남는 것들을 선택을 한 거겠죠. 이렇게 미국, 중국, 유럽이 모두 각자 사정으로 돈이 많이 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전쟁, 재정 지출, 중국은 제조 보조금, 유럽은 방위비 증대까지도 이 모두 다 인플레이션 압박과 금리 상승 요인인데요. 그 결과로서 현재 금융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채권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부들은 돈을 쓰지만 중앙은행은 돈줄을 쥐고 있죠.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랑 지출로 재정 적자가 큰 상황에서 금리를 못 내리니까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공급이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이전에 국채가 제일 안전하다 했었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왕 금리가 높아진 거 이제 회사채나 신흥국 채권처럼 이자 더 주는 걸로 가자. 어차피 미국채도 옛날만큼 철석같이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무작정 아무 회사나 믿진 않겠죠. 하지만 미국의 우량 기업들은 실적도 좋고 현금도 많으니까 그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이자도 국채보다 많이 주고 이 비교적으로 안전한 선택지로 부상을 합니다. 즉 2026년에는 국채만 바라보시기보다는요. 견조한 기업 실적에 뒷받침된 우량 회사채라거나 하이힐드 채권에서 더 높은 인컴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환율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의 독주가 예상됩니다. 이 다른 나라들은 경기 둔화에 시달리는데 미국은 혼자 성장률이 높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이 달러 인덱스가 100을 웃도는 강세를 보이면요. 신흥국 통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부채 부담이 커져서 신흥국들은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 이슈가 대두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이나 우라늄 같은 이런 자원들은 인공지능이랑 에너지 인프라 수요 때문에 당분간 공급 이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미 일부 투자은행들은 구리가 톤당 12,000달러를 돌파할 거란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다라는 거. 2020년대 중반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말들이 그래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2026년 거시경제의 큰 물줄기는 이 비싸진 돈과 높아진 비용으로 요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결국에 투자 판도를 바꿔놓게 될 겁니다. 돈이 비싸졌으니까 이 아무데나 투자해서 얻는 묻지마 상승은 더 힘들어질 거고 비용이 높아졌으니까요. 진짜 효율을 내는 사업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들이 착착 마련이 됐었다라는 거. 바로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포괄 규제법인데요. 2025년 7월달에 제정이 됐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의 틀이 마련이 된 상태죠. 그 연장선상에서 2026년 1월 미국 SEC가 혁신 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이름은 거창하겠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일단 2년 정도 규제 일부를 면제해 줄 테니까 마음껏 한번 혁신을 해봐라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던 코인 업계는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라는 거. 1월달이 되면 이 뉴스가 시장 최대 하우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커스터디할 수 있는 길도 사실상 열리게 될 거예요. 그동안 기관들이 법적 문제 때문에 못 들고 있던 코인들을 드디어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이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에는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1월달이 되면요. 기관 자금이 주요 암호자산 쪽으로 슬금슬금 유입되면서 가격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XRP 현물 ETF가 이미 승인된 현재 시점에서 이 각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에 들어갔다라는 거.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XRP ETF에 투자하세요. 이런 광고랑 설명회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내년 연초에 서명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까지 더해지게 된다면은 다가오는 1월 초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곳곳에서 터지는 시기가 되어줄 거라는 거. 1월달만 그렇게 넘기고 나면요. 이 3월부터는 1분기 말에 상황이 또 한번 바뀔 겁니다. 바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이겠죠.
특히 2026년 1분기에는 작년 당시 4분기의 빅테크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모두 주목할 만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인공지능에 쏟아부은 돈의 성과가 나왔나? 바로 이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 붐에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게 과연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졌는지 검증받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 만약에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숫자가 나온다. 그렇다면 시장은 바로 냉정해질 겁니다. 인공지능도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네. 이러면서 말이죠. 이 반대로 인공지능 투자 덕분에 생산성이 크게 올랐다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은 해당 기업 주가는 더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결과를 보여줘라.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의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2026년 초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트럼프발 관세 정책 때문인데요. 1월부터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한두 달 시차를 두고 수입 물가가 될 겁니다. 이게 3월쯤 가면은 이런 영향들이 CPI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네 이러고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원래 시장이 2026년 내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쭉 이어가길 바랬는데 갑작스럽게 연준이 이거 이러다가 물가 잡기가 걸렀다. 우리 이제 금리 더 못 내린다. 이런 신호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요. 주식시장에 다시 찬물이 끼얹어지겠죠. 1분기 말에서 2분기 사이 이렇게 매크로 지표랑 정책 변수가 뒤섞이게 되면은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주목하셔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실물자산과 연동된 토큰들입니다. 이 만약에 인플레이션 2차 파동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은 이 사람들은 다시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 금이나 원자재, 부동산처럼 실물이 뒷받침된 자산에 눈이 가게 될 거라는 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한 자산들도 상당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RWA 토큰이라고 불리는 코인들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토큰, 부동산 임대 수익을 배당하는 토큰,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규제 환경이 정비가 되면은 이런 자산들은 기관들도 편하게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6년 상반기의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볼까요? 1월달에 규제 훈풍을 타고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날 거고 이 3월달에 기업 실적과 인플레이션 수치에 투자자들이 일희일비하면서 6월달쯤에는 새로운 질서의 시장이 적응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는 딱 한 가지 메시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것들은 처음부터 실체가 있는 것들이다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의 암호화폐 시장은 그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될 거예요. 앞서 미국의 법과 정책 변화를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코인 시장은 전에 카지노였었다면 이제는 정식 거래소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법의 테두리 밖에서 투기판처럼 돌아가던 시장이 이제는 제도권 금융시장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비트코인을 볼까요? 이 비트코인은 2025년에 ETF 승인도 받고 규제도 명확해지면서 완전히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요.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재무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거.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전략이었는데 2026년에는 이런 사례가 더 이상 특이한 뉴스가 아니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회사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ETF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될 겁니다. 옵션 거래 같은 것들 포함해서 제도권 금융기법이 적용이 되면서요. 급등락보다는 완만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이 금처럼 지루해진다면은 그게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류 자산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옥석 가리기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2021년 그리고 22년 이럴 때는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서 온갖 알트들이 함께 오르곤 했었죠. 하지만 2026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이 비싸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쓸모없는 코인들은 골라내고 정말로 쓸모 있는 코인만 남게 되겠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버넌스 토큰이나 일시적인 유행을 탔던 밈코인 같은 것들 잊혀져 버리게 될 겁니다. 반면에 현실 세계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거나 수익을 배당해주는 코인, 그리고 사용성이 높아서 거래가 늘어날수록 자동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말 그대로 소각되는 이런 코인들은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WA 토큰이라거나 이 실물 자산과 연동돼서 전통 금융자산의 성격을 띠는 코인들 분명히 주목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알트 시장 내부에서 극단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게 될 텐데, 즉
잘 나가는 놈들은 계속 잘 나갈 거고 맥을 못 추는 코인들은 확연하게 갈리는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2026년에는 드디어 연기금, 보험사, 국부펀드 같은 보수적인 거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법적 토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비트코인 ETF라거나 기관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서 안전하게 암호자산 투자를 개시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돈들은 규모도 엄청나지만요. 이 성격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쉽게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는 이런 든든한 중장기 자금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 코인 시장의 바닥이 그만큼 두터워진다는 의미겠고 변동성이 예전보다 줄고 또 웬만한 악재에는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는 이런 하방 경직성이 생기게 될 겁니다. 반면에 예전 코인 시장의 상징이던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100배까지 레버리지를 걸고 선물 시장에서 청산 베팅을 하던 해외 비등록 거래소들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약해질 겁니다. 대신에 CME 같은 규제된 선물 시장이라거나 대형 투자은행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통한 비교적 건전한 차입 투자로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될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몰래 100배로 몰빵했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이런 청산 참사가 예전만큼 자주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이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지표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활성 지갑수 같은 것들 많이들 거론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직접적인 활용 지표에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 빈도라거나 디파이에 예치된 자산 규모라거나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총량 같은 것들 말이죠. 특히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들의 성장세, 이 전체 시장 유동성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USDC라거나 리플사가 발행한 RLUSD 같은 것들, 여기에 대한 시가총액이 계속 증가만 해준다면은 그만큼 새로운 돈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한층 성숙해질 겁니다. 2026년의 투자자들은 1차원적인 포모 현상에 휘둘리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 검증을 거쳐서 확신이 사는 자산에만 무겁게 베팅하는 이런 스타일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손쉽게 돈 벌려다가 오히려 큰 코 다치면서 이런 학습 효과를 똑똑히 보셨거든요. 특히 리플 XRP 투자자분들 지난 수년간 어땠습니까? 온갖 어려움 견디면서 웬만한 악재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홀더가 되셨죠. 그리고 더 이상의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금융 인프라로 채택되고 있다는 이런 뉴스들을 직접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들고 있는 게 정말로 쓰이는 거였네? 이런 뿌듯함과 확신을 가지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 XRP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6년은 XRP한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리플사가 2024년발 여기서 선보인 스테이블코인 RLUSD랑 리플 XRP의 관계도입니다. 혹시나 리플이 스테이블코인까지 내면은 XRP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셨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걱정은 기우였다라는 거. RLUSD랑 XRP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여기서 은행들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이나 기관들은 이 변동성 큰 자산을 꺼립니다. 그러니까 리플 XRP처럼 가격이 출렁이는 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건 부담스러워하겠죠. 대신에 1달러 가치의 연동이 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 그래서 리플의 결제 솔루션은 앞단에서는 RLUSD를 사용을 하고 또 뒷단에서 XRP가 교환을 중개하는 구조로 짜였습니다.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RLUSD만 만지작거리면서 XRP의 변동성은 직접 겪지 않아도 되겠지만요. 정작 리플의 XRP는 보이지 않는 다리 역할로 풀 가동되는 셈이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 A가 은행 B로 RLUSD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리플넷은 그 RLUSD를 즉시 리플 XRP로 변환해서 전송하면서 목적지에서 다시 XRP를 현지 통화하거나 이 다른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줍니다. 이러면은 돈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은 안정적인 달러 가치만 주고 받겠지만 중간에 XRP가 실시간 환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RLUSD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백엔드에서 XRP의 거래량과 소각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XRP 입장에서 RLUSD가 유동성 엔진의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행들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이나 기관들은 이 변동성 큰 자산을 꺼립니다. 그러니까 리플 XRP처럼 가격이 출렁이는 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건 부담스러워하겠죠. 대신에 1달러 가치의 연동이 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거. 그래서 리플의 결제 솔루션은 앞단에서는 RLUSD를 사용을 하고 또 뒷단에서 XRP가 교환을 중개하는 구조로 짜였습니다.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RLUSD만 만지작거리면서 XRP의 변동성은 직접 겪지 않아도 되겠지만요. 정작 리플의 XRP는 보이지 않는 다리 역할로 풀 가동되는 셈이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 A가 은행 B로 RLUSD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리플넷은 그 RLUSD를 즉시 리플 XRP로 변환해서 전송하면서 목적지에서 다시 XRP를 현지 통화하거나 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줍니다. 이러면은 돈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은 안정적인 달러 가치만 주고 받겠지만 중간에 XRP가 실시간 환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RLUSD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백엔드에서 XRP의 거래량과 소각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XRP 입장에서 RLUSD가 유동성 엔진의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 레저의 기술적인 진화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이 리플 레저가 원래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송금망으로 유명했었는데 2025년을 기점으로 여기에 더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거. 이 작년에 리플 레저의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 사이드체인까지도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던 각종 디파이 앱들이 리플 레저 생태계로 이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리플 XRP를 담보로 한 대출, 탈중앙화 거래소, 이 파생 상품까지도 이더리움에서 가능했었던 금융 서비스를 이제 XRP 생태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RP 입장에서 이 사용처가 송금에서 다양한 금융 거래로 넓어지는 이런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리플사가 전통 금융자산을 리플 레저 위에 토큰화하는 RWA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 국채나 부동산 지분, 탄소 배출권까지도 리플 레저 상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래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되면 리플 XRP는 이 토큰들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쓰이고 경우에 따라서 담보자산이라거나 결제 보증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즉 리플 XRP가 단순 송금 수단을 넘어서 이 온체인 금융 인프라의 기축 자산 역할을 일부 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리플 레저 기반의 대출 프로토콜도 실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시겠지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리플 XRP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또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 이게 가능해지면요. 기관들도 자기 XRP를 안전하게 맡기고 이자를 받거나 반대로 XRP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이런 탈중앙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 2026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XRP의 위상은 더 이상 투기적인 알트가 아니라요. 기존 금융과 신금융을 연결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진짜 재밌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리플 XRP 홀더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거, 바로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가격에는 수급이 정말 중요한데요. 2025년까지 XRP 가격은 오랫동안 각종 규제의 족쇄에 얽매여서 제값을 못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족쇄들이 전부 다 풀렸고, 게다가 2026년에는 XRP의 큰 수급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게 어떤 변화냐? 바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방향성의 변화인데요. 수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ODL 거래 확대를 하거나 기관 채택이 모두 리플 XRP를 실제로 쓰고자 하는 수요를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 바로 투자 수요예요. XRP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전통 자산 운용사들이 XRP를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콜드월렛에 보관하기 시작을 합니다. ETF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XRP 현물을 시장에 사서 금고에다가 넣어둬야 되거든요. 마치 금 ETF가 뜨면 운용사가 금을 사모으는 것처럼 XRP ETF도 운용사들이 시장에서 XRP를 대량으로 사서 금고에 쌓아둡니다. 이렇게 한번 금고로 들어간 물량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ETF가 존속하는 이상 영구히 잠긴 물량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락업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결제 분야에서 XRP를 쓰려는 실수요도 늘어나고 투자 분야에서 XRP를 들고 있으려는 수요도 늘어나는데 정작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 굳이 전망을 드리지 않아도요. 이런 환경은 가격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2026년 하반기가 되면 이런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XRP의 희소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2026년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과연 어떤 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면요.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이제는 실적과 유틸리티만이 생존의 키워드다라는 거. 이 말이 투자 원칙이 되는 한 해가 되게 될 겁니다. 이 돈풀기에 취해서 모두가 들떠있던 시대가 끝나갈 거고 이제는 실력과 쓸모로서 냉정하게 평가받는 이런 무대가 열리게 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 기업이 진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진짜로 쓰이고 있는지, 여기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으시다면 살아남는 거고요. 아니라면 도태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의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쪽 끝에는 방어자산, 또 다른 한쪽 끝에는 성장자산을 둔다라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 한쪽 끝에는 현금이나 안전자산을 적절하게 확보해 두시고 전체의 10에서 20% 정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런 현금이나 미국채 같은 것들로 남겨둡니다. 2026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튄다라거나 또 시장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이때를 대비한 보험이자 시장이 급락하면 잡을 수 있는 유동성 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성장자산을 담아야겠죠. 근데 성장자산도 예전처럼 아무 기술주나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진짜 배기들에 집중하셔도 된다는 거.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자하시되 모두가 몰려있는 엔비디아 하나에만 기대기보다는 AI 시대의 숨은 주역들을 담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기업이라거나 변압기나 전선 같은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필수적인 회사들, 그리고 우라늄 채굴이나 SMR 기술을 가진 에너지 기업들, 그리고 전세계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통신망 인프라라거나 데이터 센터 리스 같은 것들도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 테마가 바로 방위 산업인데요. 유럽의 재무장이랑 지정학적인 긴장 구조로 방산 장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꾸준할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들 2026년에 엄청난 실적들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 자산의 또 다른 축으로 암호화폐를 들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도 무작정 알트만 쓸어 담는 게 아니라 비트랑 XRP 같은 핵심 자산에 집중하는 전략들을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포트폴리오의 중심 축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XRP는 이제 단순 투기 대상이 아니라 2026년 금융인프라 재편의 핵심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하겠죠. 특히 리플 XRP의 경우에는 2026년에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모아나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TF 자금이 들어오고 또 미국 은행권에서 XRP 커스터디 사업을 시작하면은 그때 잠깐 시세가 출렁일 수는 있어도 이 큰 흐름은 위쪽을 향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물론 암호자산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비중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채권이나 인컴 자산도 활용할 가치가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가만히 들고 있기만 해도 이자가 쌓여요. 그러니까 재무가 튼튼한 기업들의 회사채나 우량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해서 1년에 5에서 6%대 확정 수익을 얻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국채보다 조금 위험하긴 하겠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우량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신다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단단하게 받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2026년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것에 베팅하는 해가 될 거예요. 기회랑 위험이 공존하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불안에 떨어도 냉정을 유지하면서 내 손에 든 자산의 진짜 가치를 믿는다면 묵직하게 쥐고 가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팔지 마시고 확신이 드는 자산은 폭풍이 휘몰아질 때 오히려 더 담을 수 있어야겠죠. 그 확신의 근거는 결국에 실체, 그리고 검증된 데이터여야 됩니다. 실체가 있는 자산이 결국에 빛을 보고 실적이 따라주는 기업은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고요. 유틸리티가 있는 코인은 결국에 쓰임새를 인정받게 마련이니까요. 2025년이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 달린 해였다면 2026년은 그 희망이 실제 성과로 검증받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기대의 시대가 가고 검증의 시대가 왔다고들 하는 거죠. 유틸리티의 원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26년에는 남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이런 테마에 휩쓸리시기보다는 그 테마의 밑단에서 움직이는 진짜 기계장치를 들여다보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장치가 잘 돌아가는 자산이라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진짜 배기일 뿐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포기하면서 그 차이가 결국에 결과를 바꿉니다. 이 시장이 하락하는 이 시기에서도요, 누군가는 차분하게 포트폴리오 점검하시고 시장 자금 나누고 평단 어떻게 낮출지, 비중을 어디서 늘릴지 계획하고 또 계획하시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언제 오르냐 이것만 바라보시면서 상승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하락장 한가운데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셈이겠죠. 이 상승만 찾고 상승만 바라게 되시면요, 단순하게 상승만 찾고 상승만 바라게 된다면은 하락장은 그저 견뎌야 될 시간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해서 시장을 떠나게 되거나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기회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하락장을 준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같은 가격의 흐름 속에서도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늘리고 훗날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상승장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을지가 이미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시장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겠지만요. 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보이지 않을 뿐이고 끝까지 남는 사람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포기할 건가? 아니면은 준비를 할 건가? 결국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정답은 모든 결과를 바꿔주게 될 겁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에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인다는 거.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들은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이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요.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적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링컨의 말이었습니다. 미국이 한때 안보 위협으로 여겼었던 암호화폐를 파괴하는 대신에 달러 패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만들고 있죠. 이제부터 암호화폐는요, 이 통제 불능의 야생마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마찰을 끄는 충실한 말이 되어줄 겁니다. 이런 전략적인 동맹을 이해하시는 분들만이 새로운 금융질서의 승자가 되어줄 거예요.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2025년 국가안보전략 NSS 문서, 이 문서 어디에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불과 대선 기간에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NSS 발표 직후에 암호화폐 자산 가격이 변동성을 보여줬었고 그 시장에서는 미국이 드디어 암호화폐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까지도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을 반암호화폐로 단정짓기에는 오히려 더 큰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행간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금융 독트린, 즉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한 금융 지배력 확대라는 이런 거대한 설계가 숨겨져 있다는 거. 표면적으로 봤을 때 NSS는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양자 컴퓨팅 같은 하드테크만 강조했고 암호화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분류를 바꿨기 때문이라는 거. 이전까지 암호화폐는 랜섬웨어라거나 자금 세탁 등 안보 위협 요소로서 간주돼가지고 국가안보회의 NSC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5년 7월에 제정돼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구축 법안 일명 지니어스법에 의해서 암호화폐는 이제 재무부가 관할하는 이런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더 이상 백악관 안보문서의 위협으로 거론할 대상이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그 일부로서 격상됐다는 겁니다. 이런 NSS에서 굳이 암호화폐를 언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이 미국이 현재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라거나 이 브릭스의 탈달러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포기하는 대신에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우는 노선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 이번 NSS에 이 디지털 달러나 암호화폐 언급이 없는 것 자체가 미국이 진행 중에 있는 금융 무기화 전략을 대외적으로 감추기 위함이겠죠. 대신에 NSS 본문에서는 이 디지털 금융과 혁신에서의 리더십 등을 활용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또 유동적이면서 안전한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구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서 미국 금융 패권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다라는 거예요. 이 암호화폐를 안보의 영역에서 이제는 경제 금융의 영역으로 은밀하게 이동시킨 셈이겠죠. 이렇게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겉으론 조용하지만요. 속으로는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시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역설적이게도 지금 미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오히려 디지털 자산을 필요로 하는 이런 방향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2025년 내내 미국은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올해 발동한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산의 25% 정도의 추가 관세 부과 자체가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면서 소비자 물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대비 2.99% 상승했고요. 핵심 물가도 2.95% 올라서 연준의 목표치 2%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더욱더 우려스러운 건요.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신호입니다. 이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기업 비용이 늘고 또 소비가 위축되면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주식,
채권 시장 밖에 대한 자산을 찾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지만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런 딜레마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 부채가 역대 최대치고요. 높은 금리는 정부의 이자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리겠죠. 이런 가운데 내일 예정되어 있는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고심 끝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4%대인 기준금리를 3%대 후반으로 낮춰가지고 경기 둔화를 방어하려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금리 인하가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면서 이 달러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요. 역사적으로 금이라거나 비트코인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들이 강력한 해지 수단으로 부상을 해왔었죠. 실제로 최근에 몇 달간 이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 들이온 이런 불안 요소에 대해서 워싱턴은 그 의외의 해법을 내놨습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달러 체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인데요. 2025년 7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명했던 지니어스 법안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가 아니라요. 달러 패권의 수호를 위한 금융 무기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 의도 자체가 분명해지는데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철저하게 가려가지고 정부 통제하에 두는 겁니다. 이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에 가입된 은행의 자회사라거나 미국 재무부 인가를 받은 비은행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무나 달러 연동 토큰을 찍어내는 것을 금지하면서 발행 주체를 기존 은행 시스템 내부로 끌어들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량 100%에 상응하는 현금이라거나 미국 단기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됩니다. 법으로 1:1 완전 담보를 의무화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조항의 의도를 들여다볼까요? 스테이블코인을 미 국제의 새로운 큰손 투자자로 만들겠다라는 계산입니다. 이 토큰을 발행하려면 그만큼의 달러 현금이나 국채를 금고에 채워 넣어야 되다 보니까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자동으로 미 국채에 대한 매수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예요. 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를 줄줄이 내다 팔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일종의 유동성 우회로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니어스법은 미국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들을 금지했어요.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는 CBDC 대신에요. 이 민간의 혁신을 활용해서 자유진 형식 디지털 달러를 보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외랑 규제 공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미국 재무부가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유사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랑 상호 인증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여기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동맹을 형성을 함으로써 브릭스 같은 여러 가지 독자적 결제망 확산을 견제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는 거.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미국 금융권으로 또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펌프를 완성한 겁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이 퍼져나갈수록 미 국채에 대한 구조적인 매입 수요가 커지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공고해지겠죠. 실제로 미국의 한 자산운용사 분석에 따르면은 향후 5년 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현재의 5배 이상 증가해서 미국 M2 통화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커질 시장을 미리 제도권 울타기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자국 이득에 활용을 하려는 거겠죠. 이제 시선을 암호화폐 시장과 리플 XRP로 돌려보겠습니다. NSS의 디지털 금융혁신 기조랑 지니어스법이라는 제도적 기반들이 만나는 접점에서 바로 리플과 XRP가 포진해 있다는 거. 현재 암호화폐 시장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죠. 여기서 NSS 발표 이후의 시장 심리 지표가 극도의 공포 단계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12만 달러 중반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9만 달러 안팎까지 조정 하락세를 받으면서 단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하지만 정작 큰손들의 움직임은 정반대 방향이라는 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최근에 4주 동안 자금 유출 흐름이 멈췄고 약 7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랙록은요, 2025년 3분기에만 224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추가 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했습니다. 이 겉으로 가격 조정 하락에 모두가 겁먹은 것처럼 보여도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의 조정 하락세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 XRP 가격은 약 2달러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11월 초에 연중 최고치였던 3.6달러 대비했을 때 상당히 낮아진 수준이죠. 그런데도 미국 시장에서는 리플 XRP를 공식 자산으로 편입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이 비트와이즈라거나 트웬티언 쉐어즈 같은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XRP에 투자할 길을 열어두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 XRP ETF가 최근에 15거래일 연속으로 순자산 유입을 기록을 하면서 그 규모가 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을 기관이 받아가는 전형적인 손바뀜 현상이 진행 중에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XRP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재평가되고 있다는 방증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시장 관심은 2026년으로 쏠립니다. 이 지니어스법에 따른 세부 규정이 정비되면서 202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죠. 2026년은 리플 XRP랑 RLUSD가 제도권 금융 전면에 나서는 이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XRP 현물 ETF 승인에 이어서 은행권에서의 활용까지도 가시화가 된다면은 XRP 가격이 과거 최고치였던 3.8달러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XRP 4달러, 5달러 이 신고가 돌파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기 등락은 충분히 있겠지만요. 이 큰 흐름에서 이제 XRP는 달러 패권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인프라 자산으로서 입지가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국가 안보 전략에서 암호화폐 언급이 사라진 것 자체가 표면적으로 무관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판 전체를 재편하는 묘수였습니다. 인공지능이랑 양자 컴퓨팅이 국방과 안보의 영역에 남았었다면은 암호화폐는 이제 지니어스법을 통해서 금융과 경제 영역으로 옮겨지면서 제도권에 흡수가 됐습니다. 이 미국은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랑 인플레이션 압력을 방어하고 또 브릭스의 도전에 맞서가지고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가 된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새로운 무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XRP는요, 이 전 세계 금융망을 연결하는 중립적인 브릿지로서 미국이 구축하는 디지털 금융 질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가운데서도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 이 딜레마들이요. 금과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 모두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겁니다.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니어스법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를 명확히 하면서 은행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또 제도권 진입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NSS에 담긴 이 디지털 금융 지배력이라는 문장들 자체가 이렇게 법적인 정비가 단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이 안보 전략의 연장선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 XRP랑 RLUSD 측면에서는요.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출시는 그 자체로서 미국 재무부의 국채 소화 전략 그리고 월가의 결제 혁신 수요가 만나는 지점이겠습니다. 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공포심리 그리고 기관 자금 유입의 괴리들은 이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이들에게 오히려 기회의 신호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점 중요한 거는 이 눈앞의 단기 변동이라거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큰 판의 변화를 읽어내는 일이겠죠. 겉으로 드러난 뉴스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퍼즐을 맞추어 보신다면요. 달러랑 암호화폐의 새로운 동맹관계가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지금은 두려움에 매도할 때가 아니라 변화하는 금융 질서를 통찰하고 한 발 앞서서 대비하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지금 이런 시점에서 조조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시행했던 둔전제가 떠오릅니다. 군인들한테 밭을 갈게 해가지고 식량을 확보하고 장기전에 대비했던 것처럼 미국은 현재 지니어스법이라는 둔전제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국채 수요를 창출하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전략들이 투기나 약탈이 아니라요. 시스템 제도를 통해서 천하를 안정시키는 조조의 해안과도 같다라는 거. 이제 암호화폐는 변방의 반란군이 아니라 이 제국의 질서를 지키는 정규군으로 본격적으로 편입이 됐다라는 거겠죠. 시장의 흔들림에 익숙해지지 못하면 이 투자판에서 오래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이 흔들리고 하락하고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 투자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내 자산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부터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리플이 하락하는 움직임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것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저 시장이 순환하고 있다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겠죠. 1년 전에 700원 하던 코인이 4,900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3,000원대로 내려온 흐름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 시장에서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움직임에 가깝다라는 거고, 이런 파동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상승만을 바라보면서 떨어지는 건 이해하지 않으려 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건데요. 과거의 패턴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셨다면은 이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4,900원 부근에서 몇 번의 돌파 시도를 했었지만 이런 가격 부근에서 하락했던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부 비중은 심리적인 단기 고점 부근에서 분할 익절을 해놓고 만약이라도 더 상승을 하더라도
이 분할 익절을 통해서 현금 비중 확보하고 다시 하락했을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매매의 습관을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만 원하고 하락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마음으로는 결국 시장의 파도에 계속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흔들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것 또한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대응하는 태도도 달라지겠죠. 이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먼저 길들여야 되는 거는 종목이 아니라 내 멘탈이고요. 시장의 파도에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비로소 살아남을 준비가 시작된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 시장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에 익숙해진 사람이 남는 곳입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래 수급이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이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도 놓쳐버리고 또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 그리고 핵심 가격대를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미리미리 기준을 잡아두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토마스 플러의 명언처럼 이 지금 시장이 데이터 암전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과 함께라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미국 월가의 거인들은요, 이미 새로운 질서라는 여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올 때 그 빛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미국 경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시 지표들을 발표 안 하겠다라는 깜짝 속보를 발표하면서 이 중요한 데이터들이 전부 사라져버린 전례 없는 데이터 블랙아웃 사태에 빠져버렸다는 거. 이 10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심지어 고용지표까지도 전부 다 발표되지 못하고 그대로 증발해버린 현재 상황.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연일 바닥을 가리키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가 극도의 불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 월스트리트 거물 CEO들은요. 하나같이 워싱턴 DC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거. 경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암흑 속에서 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들은 혼돈이 아니라 바로 기회입니다. 2025년 가을 이 미국은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사상 최장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겪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통계청이랑 노동통계국은요. 여러가지 국가 통계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지난 10월달 한 달치 경제 데이터 수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데이터 암전, 말 그대로 경제의 눈과 귀가 한꺼번에 막혀버린 상황이라는 거. 실제로 지난 11월 중순에 발표됐어야 될 10월달 PPI, CPI 지수가 영원히 공란으로 남겨되어 버렸다는 거. 여기서 통계청은요. 참조 기간 동안 자료 수집이 불가능해서 해당 지표는 복구할 수 없다라고 공식 선언을 남겼고요. 경제의 방향등 역할을 하는 핵심 지표들이 한 달치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방준비제도 측에서는 이 완전히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요. 이 과거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지금 연준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열리게 될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 10월과 11월 초에 인플레이션 추이를 전혀 모르는 채로 눈 감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치 계기판이 꺼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고 여기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가 악화된 탓에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80% 넘는 확률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또한 반쪽짜리 데이터에 근거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한 10월달 PPI나 CPI가 혹시 다시 급등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 연준이 성급하게 금리를 내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 자칫 잘못하면은 1970년대 악몽 같은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데이터 공백이 만든 불확실성은 시장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포탐욕 지수가 현재 10에서 20 정도의 극단적인 공포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이 연준의 정책 그리고 정치 상황까지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거. 이 연말을 맞아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까지도 나오면서요. 현재 시장은 그야말로 살 얼음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극도의 공포 구간은 오히려 큰 손들한테 절호의 진입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을 때 이 정보를 앞서 파악한 이들이 그런 공포의 장막 뒤에서 조용히 움직인다라는 거. 지금 미국 월가의 은행장들은요, 워싱턴으로 모여드는 모습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혼돈에 빠진 것처럼 보여도요, 그 이면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암호자산 시장에 판도를 뒤흔들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성 법안, 일명 클래러티 법안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올해 7월달 미국 하원을 294대 134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했고요. 지금 상원은행위원회랑 농업위원회에서 병행 심의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만큼 여야를 넘어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 한마디로 지금까지 SEC랑 CFTC 간의 혼선을 빚어온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시도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은 어떤 암호자산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면서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이 관할도 SEC가 아니라 CFTC로 이관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정 다툼을 하는 일도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 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은 새로운 법적 개념인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암호자산 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열쇠인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은 성숙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단일한 개인이라거나 이 특정 집단의 통제를 받지 않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그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고 있어요. 탈중앙화된, 즉 어느 한 주체가 마음대로 자제할 수 없는 블록체인만이 성숙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부분은 인증 절차인데요. 이 기존에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법의 회색지대에 머물렀었지만 이제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코인의 발행 주체가 직접적으로 미국 SEC에 신청해서 자기 프로젝트가 성숙한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검증을 받으면요, 공식적인 면허증을 발급을 받는 것처럼 디지털 상품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 이렇게 성숙한 블록체인으로 인정만 받게 된다면은 그 코인은 더 이상 증권이 아니고 영구히 SEC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상품으로서 CFTC 관할 아래에 놓이게 되겠죠. 이건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발을 못 담갔던 이유가 전부 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맘만 먹으면은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암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자격 조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특정 개인이나 특수 관계인의 네트워크 의결권이 20%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인데요. 이게 바로 초기 개발자라거나 재단 같은 것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성숙함을 인정받기가 어렵게 하고자 하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어느 한두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탈중앙화 그리고 분산화를 이루었는지 보겠다라는 거. 근데 이 중요한 법안을 두고 지금 미국 월가의 은행 CEO들이 총 출동해 있다라는 겁니다. JP모건이랑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의 수장들이 상원과 면담을 하면서요, 이 법안 내용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정답은 간단하겠죠.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를 자신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머지않아 통과될 것이 확실해진 지금 이 시점에서 법 조문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게 커스터디 시장의 선점입니다. 이 법안의 적격 디지털 자산 수탁자 요건이 상세히 규정될 예정인데 여기서 은행들은 이 요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코인베이스 같은 기존 크립토 기업들은 자격을 얻지 못하고 우리 같은 대형 은행만 암호자산을 보관해 줄 수 있게 하자라는 속셈인데요. 이 암호자산의 금고 열쇠를 자기들이 쥐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스테이블코인과 결제망 주도권입니다. 이미 올해 7월 이 미국 의회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은행들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줬다라는 거. 이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라거나 XRP 같은 주요 암호자산도 은행들이 직접 취급하고 거래소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트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은행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기들 플랫폼 안에서 고객들한테 암호자산 거래랑 보관 서비스를 풀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더 교묘한 전략은 규제 차익 해소라는 명분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규제가 불명확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기 어렵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불명확성이야말로 코인베이스 같은 신생 기업들이 틈새를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법으로 확실히 딱 정해버리면은 오히려 자본력과 법률 자문팀이 막강한 대형은행들이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높아진 문턱을 신생 경쟁자들이 넘기 어렵게 만들면서 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월가의 행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이 다이먼 같은 경우는 겉으로 누구보다 암호화폐를 맹비난하는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하나였죠. 불과 며칠 전에 상원 청문회에서는 암호화폐의 유일한 사용자는 범죄자들 뿐이라면서 내가 정부라면 당장 이걸 모두 폐쇄시킬 것이라고 호되게 일갈했습니다. 이 언론 헤드라인도 온통 다이먼 크립토 사기 이런 자극적인 문구로 도배가 됐었죠. 하지만 그 무대 뒤를 살펴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이 JP모건이 한편으로는 자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JPM 코인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권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도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투자자들에게는 토큰화가 금융의 미래라면서 이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바로 이 점이 핵심이에요. 이 겉으로 비난하고 뒤에서는 모은다? 고전적인 전략이죠.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까요? 이게 바로 규제 당국과 대중을 향한 일종의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겉으로는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범죄에 악용된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여줌으로써 이 규제기관에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대 은행만 이 위험한 걸 다루게 해라 이런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암호화폐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의 열쇠를 은행들이 쥐어야 된다는 주장인 겁니다. 실제로 암호화폐를 없앨 생각이었다면은 굳이 이렇게 법안 통과에 열을 올릴 이유가 없겠죠. 이 다이먼을 비롯한 금융 거물들은 이미 정답을 정해놨습니다. 암호화폐 미래 주인은 결국에 우리다라는 걸요. 이렇게 거시경제의 혼란과 규제 전쟁의 교차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자산으로 리플 XRP가 빠지지 않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클래리티 법안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XRP 리플 레저에 대입해보면요. 마치 이 법안이 XRP의 제도권 진입을 염두에 두면서 설계된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딱 들어맞는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탈중앙화 측면인데요. 리플사가 XRP를 처음 개발한 주체이긴 하겠지만 현재 리플 레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검증하는 밸리데이터들은요. 전 세계에 150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리플이 운영하는 노드는 5%도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XRP 리플 네트워크는 이미 어느 한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합의 프로토콜도 리플이 아니라 이 독립 노드들의 투표로 굴러갑니다. 이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 말하고자 하는 단일 개인이라거나 그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정의에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리플 레저는 100% 오픈소스로 2012년부터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돌아왔습니다. 13년이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자체가 시스템의 성숙함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수천 건의 거래를 4초마다 결제 처리하면서도 단 한 번의 롤백이나 해킹 사고가 없었다는 건요. 기술적으로나 커뮤니티적으로나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의미겠죠. 물론 일각에서 XRP의 대량 보유 주체인 리플사가 이 에스크로 계정에 잠가놓은 물량을 두고 중앙화 운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에스크로는 철저하게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해진 일정으로만 풀리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리플이 제멋대로 시장에 풀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장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량 조절 권한을 회사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투명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클래리티 법안의 취지에 맞춰가지고 살펴보면요. 리플 XRP가 충분히 성숙한 기준을 충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이유로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은 리플사는 곧바로 미국 SEC에 리플 레저의 성숙한 블록체인 인증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리플 XRP가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 지위를 공식적으로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이 수년 동안 XRP를 둘러싸고 지속되어 왔었던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법적인 잡음까지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되겠죠. 법적으로 공인된 상품이 된 XRP는요. 전 세계 은행들의 국제 결제랑 유동성 관리에 쓰이는 이 하이브리드 자산으로 재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7월 달에 시행된 지니어스 법안까지도 맞물리게 되면서 리플 XRP 생태계는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은 한마디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공식 인가를 내주는 법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리플사의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죠. 이 RLUSD가 미국 재무부로부터 허가받은 승인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고요. 가치가 항상 1달러에 연동이 되고 발행사가 그만큼의 달러 현금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법적으로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RLUSD의 등장은 XRP한테 든든한 유동성 심장을 제공을 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RLUSD 발행량은 10억 달러를 돌파해서 세계 10대 스테이블코인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거. 이 리플 XRP 생태계에서 달러 기반 거래를 뒷받침해주는
커다란 엔진이 생긴 거겠죠. RLUSD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인정받는 달러 토큰이다 보니까 은행들도 안심하고 이 토큰의 매개로서 국제 송금이나 FX 거래를 실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XRP랑 RLUSD 결합으로 리플 레저가 단순한 송금망을 넘어서요. 글로벌 결제랑 정산의 풀뿌리 인프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최초 XRP 현물 ETF까지도 등장하면서 출시 한 달 만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았죠. 캐나리 캐피탈, 볼라틸리티, 쉐어즈 같은 이런 운용사들도 XRP ETF 승인받아서 상장시켰습니다. 이제 관심은 당연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행보로 모아지고 있어요.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는요.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미래라고 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XRP의 법적 지위가 현재 명확해졌죠. 그렇다면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블랙록까지도 가세하기 시작한다면은 과연 XRP 가격은 어디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매수세가 몰려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유동성의 홍수라는 거.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결국에 수탁은행을 통해서 실제 XRP 현물을 사들이게 됩니다. ETF에 투자한 기관들의 돈이 그대로 XRP 시장 유동성으로 연결된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XRP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또 시중의 유통량을 흡수해서 가격의 하방을 단단히 받쳐주는 이런 효과를 내게 될 겁니다. 여기서 JP모건은 XRP 현물 ETF들이 출시가 되면서 6개월 안에 약 35억 달러 정도의 신규 자금이 리플 XRP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 정도의 자금이면요. 지금의 XRP 시가총액 일부를 견고하게 락업하는 셈이다 보니까 시장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 이쯤 되면 XRP는 더 이상 개미들이 좌지우지하는 변방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기관 자금이 떠받치는 준비된 판이 되어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재 시장은 겉으로 봤을 때 혼돈 그 자체입니다. 연준은 데이터에 눈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시장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 한복판에서 새로운 질서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는 거. 겉으로는 뉴스를 통해서 공포랑 악재만 보이지만요. 그 이면에서는 오히려 거대한 판 뒤집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드리자면은 혼돈 속의 질서, 즉 오더 아웃 오브 카오스입니다. 단기적으로 당장 12월 FOMC 이후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높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한 이 중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채권 시장이 출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른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암호자산도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눈앞의 상황만 보면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머리를 스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을 내다보는 눈은 전혀 다른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머지않아서 클래러티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서명까지도 마친다. 곧바로 은행들과 대형기관들이 암호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 이 수십조 원대의 자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는 이런 기반 공사가 끝나는 셈이라는 거. 기관 자금은 인내심이 깁니다. 한 번 들어오면 하루 이틀 가격 출렁인다고 겁내지 않습니다. 돈의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거고 리플 XRP가 이런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XRP를 둘러싼 이런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법적인 잡음까지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법적으로 공인된 상품이 된 XRP는요. 이 전 세계 은행들의 국제 결제 그리고 유동성 관리에 쓰이는 하이브리드 자산으로서 재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현재 RLUSD 스테이블코인과 결합해서 리플 레저가 전통 금융 그리고 디지털 금융을 잇는 결제 허브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 지금 당장은 시장의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지만요. 그 안개가 거칠 때쯤이면은 이미 게임의 룰은 바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룰 아래서 승리하는 쪽은 혼돈 속에서도 미리 움직인 이런 큰 손들이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께 필요한 건요. 현재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 눈앞의 데이터 암전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새로운 질서의 밑그림을 읽어낼 줄 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개는 결국에 거칩니다. 하지만 안개가 거칠 때쯤이면은 이 시장의 주인은 이미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 지금 월가의 거인들이 바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 혼돈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신다면은 바로 거기에 향후 10년의 부의동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의 흔들림에 익숙해지지 못하면은 투자판에서 오래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하락하고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거 투자시장에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건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내 자산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부터 반응하게 되죠.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리플이 하락하는 움직임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것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 순환하고 있다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1년 전에 700원 하던 코인이 4,9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3,000원대로 내려온 흐름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 시장에서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이런 움직임에 가깝다라는 거고 또 이런 파동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기회 또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런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상승만을 바라보면서 하락하는 걸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패턴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셨다면 이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4,900원 부근에서 몇 번의 돌파 시도를 했었지만요. 이런 가격 부분에서 하락했던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부 비중은 심리적인 단기 고점 부근에서 분할 익절을 해놓으시고 또 만약이라도 더 상승을 하더라도 분할 익절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또다시 하락했을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매매의 습관을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상승만 원하고 하락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마음으로는 결국에 시장의 파도에 계속 휩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것 또한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대응하는 태도도 달라지겠죠. 결국 투자에서 가장 먼저 길들이셔야 되는 거는 종목이 아니라 내 멘탈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파도에 익숙해지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 시장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에 익숙해진 사람이 남는 곳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입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지만요.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이런 위험 구간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공격적인 매매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드리는 보호용 가이드입니다. 크고 강한 것이 작고 약한 것을 이기는 이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빠른 것이 오히려 느린 것들을 이겨버린다. 이 루퍼트 머덕의 말처럼 지금 유동성이 문이 열리는 찰나의 순간에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속도가 되겠습니다. 리플은 이미 크고 강하죠.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거는 이 솔라나 같은 폭발적인 속도입니다. 속도를 장착한 거인이 달리기 시작한다.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또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바로 이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리플의 핵심 임원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XRP가 진짜 경쟁력을 가지려면 솔라나식 전략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이 한 문장이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나왔는지 그리고 연준의 유동성 방향 전환 그리고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그림으로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루크 저지스 측에서는요, 최근 인터뷰란 칼럼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XRP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솔라나처럼 실용주의랑 빠른 실행력 그리고 공격적인 생태계 확장을 벼야 됩니다. 단순하게 솔라나가 좋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이 기술과 규제 친화성만 믿고 너무 조용했던 거 아니냐 이런 자성에 가깝습니다. 오늘과 내일 12월 9일에서 10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 3.75에서 4%를 또 한번 0.25%포인트로 내릴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80% 안팎으로 보고 있지만요. 위원들 내부에서 의견이 상당히 갈려있기 때문에 올해 가장 논쟁적인 회의가 될 거라는 이런 평가가 현재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연준이 이미 10월달 회의에서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를 12월 1일부로 끝내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남겼고요. 실제로 12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밸런스 시트를 줄이지 않고 있다는 거. 현재 리플 쪽에서는 이 솔라나식 속도를 공개적으로 입에 올렸고 연준 쪽에서 QT 종료랑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유동성 완화 쪽으로 방향성을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초입에서 누가 더 빠르게 더 과감하게 자본과 사용자를 끌어모을 것인가? 오늘 영상은 이런 질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큰 물길부터 살펴보자면은 연준이 2022년부터 QT를 시작했었죠. 보유자산을 약 2조 달러 이상 줄였고 그 와중에 금리를 급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들어서 그 상황이 달라졌는데 실업과 경기 둔화 신호가 쌓이면서 이미 2번 연속 0.25%포인트 금리를 내렸고요. 10월달 회의에서는 그 12월 1일부로 QT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75에서 4% 구간이죠. 그리고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 이걸 한 번 더 내릴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몇 번을 더 내리느냐보다는요. QT가 끝났고
금리 방향이 이미 위에서 아래로 돌아섰다라는 이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연준은 돈을 더 조이는 것보다는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게 완만하게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는 현금 단기채에서 주식, 신흥국, 크립토 같은 위험자산으로 유동성이 서서히 새어나가기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속도랑 강도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 셧다운 여파로 공식 경제 지표가 제때 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연준도 어느 정도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나왔다는 거. QT 종료, 또 2번의 금리 인하, 그리고 3번째 인하 가능성까지도 이런 큰 물길은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립토 온체인 파생 상품 데이터를 보면요, 올해 11월 중순 이후에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에서 공통된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보유자 평균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기 매수자들이 한 번의 손실 구간으로 밀려났고, 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줄고 펀딩비가 사이클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죠. 한마디로 정리드리자면은 레버리지로 달리던 사람들은 한 번 크게 털렸고, 지금은 빚보다는 현금 현물 위주로 재편된 시장에 가깝다라는 거. 이 옵션 시장을 보면은 풋 옵션 수요, 그리고 변동성이 방어 쪽으로 기울어 있고, 가격은 좁은 박스 안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런 방어 모드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글래스 노드 같은 온체인 리서치들이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시장 구조가 2022년 초랑 유사하다,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했다라는 점인데,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긴다는 거. 2022년 초랑 비슷하대에서 그럼 이번 12월이 또 대박 바닥이겠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겠죠. 하지만 실제 표현은 현재 구조가 2022년 초랑 비슷해 보인다? 만약에 그때랑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지금 구간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건부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즉 이게 참고용 지도이지 확정된 일정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2022년도랑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어디까지 회상과 비교 수준으로만 쓰고, 또 이미 2022년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식의 단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과열은 어느 정도 털린 건 맞아요. 그리고 공포랑 탐욕 사이에서 약간의 공포 쪽으로 길어져 있는 중립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중요한 건요, 누가 가격을 덜 빠뜨렸느냐가 아니라 누가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솔라나랑 XRP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솔라나가 지난 사이클 동안 디파이, 게임, 밈코인, NFT, 해커톤, 에어드롭 한꺼번에 쏟아내는 엄청난 전략을 썼었죠. 수수료랑 속도가 빠른 건 기본이었고요. 이 실제 사람들이 갖고 놀 것들을 빠르게 던져주면서 그 사용자랑 투자자들을 동시에 끌어당겼다라는 거. 이 루크 저지스가 솔라나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수천만 달러 규모의 밸리데이터를 운영을 하면서 직접 겪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잘 나갈 때랑 무너질 때 밸리데이터 개발자 투자자가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몸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 눈으로 XRP를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 기술과 규제 친화성, 은행 파트너십은 튼튼한데 이 생태계 확장 속도랑 실용주의가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반대로 XRP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솔라나랑 다릅니다. 이 리플 레저는 ISO 20022 같은 국제 결제 표준에 맞춰진 인프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리플은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레저랑 이더리움 위에 동시에 발행했습니다. RLUSD가 1달러에 1대1로 연동되면서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100% 이상 준비금을 유지하는 걸 내세우는데요. 전통 금융 쪽에서는 은행 결제사와의 파트너십, RWA 파일럿, 그리고 XRP 현물 ETF까지도 출시가 되는 상황이죠. 즉 솔라나는 사용자, 어플, 에어드롭 속도전, 여기에 강점이 있는 플레이어고, XRP는 은행 결제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RWA ETF라는 이 제도권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루크 저지스 리플 임원의 말은요, XRP가 솔라나처럼 똑같이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인프라 쪽 강점을 유지하되 이 실행 속도랑 실용주의는 솔라나한테 배워 가져가야 된다, 여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그림이 가능하겠죠. RLUSD를 중심으로서 결제 디파이 어플을 빠르게 올리면서 EVM 연동체인 위에서 기존 이더리움 DApp을 쉽게 포팅하게 만들고, 또 은행 핀테크 파트너를 대상으로서 해커톤 생태계 펀딩을 공격적으로 돌리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제대로 돌아가면 XRP는 송금 코인이 아니라 전통 금융과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과 RWA를 잇는 백엔드 인프라 토큰으로 포지셔닝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요, 이 미국 연준이 유동성을 돌리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에서 리플 XRP가 이 역할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솔라나 같은 속도전 플레이어들한테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기느냐,
이런 여부입니다. 이제 다시 거시경제로 올라가서 미국 연준 시나리오를 1개월, 3개월, 6개월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1개월입니다. 오늘 내일 회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1월 중순까지 시장이 그 결과를 소화하겠죠. 만약에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한두 번 정도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이 완만한 경로가 제시될 겁니다. 그렇다면 달러는 약세 쪽으로 갈 거고요. 중장기 금리는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경우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산타랠리 대 경기 둔화, 이 줄다리기가 나올 거고,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XRP 리플 같은 대형 알트 위주로 천천히 수급이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 반대로 동결이 나오면은 당분간 더 이상 내리기 어렵다. 이런 강력한 매파 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선반영된 기대감을 되돌리는 조정 장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기술주랑 고위험 자산 그리고 레버리지 포지션이 다시 눌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정확한 결과는 지금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걸 로또처럼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거의 항상 틀리게 될 겁니다. 3개월, 1분기 전체로 넓혀보면 그 핵심은 실제 데이터인데요. 이 고용과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 연준은 1분기 말 또는 2분기 초 추가 인하를 시사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잠깐 쉬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6개월에서 2026년 중반까지 가게 되면은 QT 종료 효과랑 금리 인하 효과가 누적이 되면서 실물 경기는 약간 둔화가 되더라도 자산 시장은 다시 과열 논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여기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이미 속도전에서 앞서 있고, 이더리움은 여전히 디파이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 허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리플 XRP 입장에서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는 은행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 RWA, ETF라는 이 자기만의 축을 확실히 잡는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이더, 솔라나 옆에 그냥 또 하나의 알트로 남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는 시간이겠습니다. 이번 루크 저지스의 발언은요, 바로 이런 구간을 향한 전략 논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의 XRP를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이 연준 회의 결과를 맞히는 게임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0.25%를 내느냐, 동결이냐, 이걸 맞히려는 시도는 거의 대부분 레버리지 단타로 이어지고, 온체인 지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에 털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 결과가 나온 뒤에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랑 미국 10년물 금리의 방향성, 현물 ETF랑 선물 옵션으로 들어오는 이 시장 자금의 흐름입니다. 이게 위험자산 전체를 위한 물길이겠죠. 그리고 레버리지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로 빛을 내가지고 방향성 베팅을 하는 것은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나빠지는 구간입니다. 이 지금 구조에서는 현물과 현금 비중을 중심에 두면서 분할 매수 익절 같은 호흡이 긴 전략이 기본값이어야겠죠. 그리고 XRP에 대해서는 솔라나처럼 단기간에 몇 배를 노릴 수 있느냐? 여기가 핵심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다음 2에서 3년 동안 은행 인프라 스테이블코인 RWA ETF 안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느냐. 그리고 그 역할이 분명해질수록 XRP는 가격뿐만이 아니라요, 그 위상 자체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 또 반대로 역할이 흐릿하고 생태계 실행 속도가 느려진다면 유동성이 풀려도 다른 알트에게 자리를 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져가셔야 될 세 가지 기준은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 연준 이후에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달러, 금리, ETF 자금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재평가되는지, 온체인에서 레버리지랑 현물 매수 압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XRP 생태계 안에서 RLUSD, EVM, RWA, 그리고 은행 프로젝트 ETF 준비가 실제로 얼마나 실행이 되는지, 이 세 가지 축을 보면서 지금은 기다릴지 비중을 줄일지 천천히 모을지를 각자 포트폴리오랑 리스크 상황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미국 연준은 QT를 끝내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동성의 방향이 바뀌는 초입 구간에서 이 시장은 항상 같은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 이 새롭게 풀리는 돈은 과연 어디로 들어갈까라는 근본적인 질문. 비트코인은 이미 ETF랑 함께 첫 번째 통로를 확보했죠. 알트코인 쪽에서 이 솔라나처럼 속도랑 실용주의, 공격적인 생태계 확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는 플레이어가 눈에 잘 띄게 될 겁니다. 근데 리플 내부에서는 우리도 솔라나식으로 실행 속도를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 공개적으로 나온 시점이 하필이면 또 지금 이런 타이밍입니다. 이건 단순한 립 서비스 정도가 아니라요, 이 유동성 전환의 초입에서 XRP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자라는 이 내부 신호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 송금 토큰을 넘어서 RLUSD, EVM, RWA랑 ETF, 또 은행 인프라를 묶는 백엔드 플랫폼으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번 FOMC 결과 하나에 올인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 미국 연준의 유턴 초입에서 누가 다음 사이클의 역할과 위상을 먼저
잡느냐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한 축에 지금 리플 XRP가 있고 또 다른 축에서 솔라나가 서 있다라는 거. 이 코인 투자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시장이고요.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잔인할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코인 투자 시장의 난이도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데 주변에서 예전에 코인으로 큰 수익 봤다. 리플은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들만 듣고 섣불리 시작하시게 되면은 막상 하락장과 공포장이 찾아왔을 때 생각보다 훨씬 크게 흔들리게 되실 겁니다. 그때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들 미리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해지고 또 그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세워뒀던 계획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코인 투자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큰 손실도 충분히 감당해야 된다는 뜻과 다름이 없고요. 이 높은 수익률 뒤에는 항상 그만큼의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냥 장기 투자로 들고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말을 듣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뉴스 하나 댓글 하나에 심리가 출렁이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몇 달 몇 년을 버틴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계속 이 시장에 남아있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이 하락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또 불필요한 손실은 줄어들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는 훨씬 더 냉정해질 수 있다는 거. 결국에 코인 투자는요. 빠른 수익보다 긴 인내가 필요한 게임이고 살아남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결국에 이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거는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겠죠. 이 코인 시장은 하루의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XRP나 비트코인처럼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이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선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